지금 러시아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위기는 모스크바에서 시베리아까지 러시아 전역을 집어삼켰으며 푸틴의 전쟁이 이제는 국내로 번졌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강력한 지도자라고 주장하는 푸틴이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던 바로 그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모든 행동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원을 끄는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는 푸틴이 철권으로 나라를 움켜쥔 이후로 겪어온 최악의 연료 위기 중 하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에 대한 파괴적인 공세가 러시아 전역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노력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지역들까지 연료 부족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크림반도에서 시작됐습니다. 5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지원 물류망을 타격하는 공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물류봉쇄라고 불리는 이 작전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을 유지하는 주요 보급로를 따라 보급 및 연료 트럭을 타격하고 있으며 이는 분명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2월 4일까지 크림반도에서 연료 부족으로 주유소가 고객 이용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차량당 연료 20리터만 구매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아 운전에 의존하는 이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에서 사람들이 마지막 남은 휘발유를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 주유소 밖에 길게 늘어선 대기줄의 사진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6월 21일로 넘어가면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물류 폭격이 심해지자 정부 기관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연료 판매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의 연료 위기가 한 지역에만 영향을 미칠 것처럼 보였지만 상황은 러시아 전체에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푸틴의 주요 문제는 크림반도를 고립시키려는 작전이 러시아의 정유시설과 운송 허브를 마비시키려는 훨씬 더 광범위한 노력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작전이 현재 러시아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6월 22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러시아의 6개 지역이 6월 초 크림반도에서 봤던 것과 같은 비상연료 배급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제한 조치는 지역마다 다르며 그 6지역은 옴스크, 사라토프, 아무르, 탐보프, 이르쿠츠크, 그리고 보로네시입니다. 이들 지역의 제한 조치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크림반도에서 봤던 것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옴스크 당국은 차량당 휘발유 구매를 40리터로 제한했고 디젤은 도시에서는 80리터, 고속도로에서는 200리터로 제한했습니다. 사라토프에서는 최소한 6월 30일까지 휘발유 구매 한도가 30리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로네시에서는 루코일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차량당 휘발유 30리터, 디젤 60리터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르쿠츠크가 상황이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일부 주유소는 일반인에게 아예 서비스를 중단하고 긴급 서비스나 기타 공공기관에만 연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분명히 연료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큰 문제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 포함 7개 지역에서 연료 판매를 제한 중입니다. 정말 위기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러시아의 연료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6개 또는 7개 지역이 제한 조치로 인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러시아가 숨기려는 현실은 수십 개의 지역이 모두 비슷한 연료 관련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6월 20일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따르면 연료 구매 제한 조치는 실제로 러시아와 점령된 우크라이나의 53개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가장 멀리 떨어진 시베리아와 러시아 북극 지역까지도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지역들은 현지 주지사들이 연료 부족 사태를 언론이 알아챌 만큼 충분히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는 곳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러시아 언론사 더 벨은 서방 언론이 반드시 주목하지 않는 공개 발표들을 신중하게 모아 총 53개 지역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처음에는 지역적인 연료 문제로 보였던 것이 이미 러시아 전역에 걸친 위기로 발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사실 공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부에서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발표된 몇몇 공지 외에는 러시아 연방에서 나오는 소식이 많지 않습니다. 푸틴도 이 위기에 침묵했고 이는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러시아 전역 연료 부족 인정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러시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시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푸틴 내각은 이 문제 논의를 위해 6월 26일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크렘린이 연료를 갑자기 하늘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정유소들이 우크라이나 드론의 반복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량을 늘리라고 명령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렘린이 집단적으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을지 모르지만 러시아 국민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저널은 한 여성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오가며 주유를 위해 2시간 넘게 기다린 일을 텔레그램에 불평한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이런 지역까지 언급하는 것만 봐도 위기가 얼마나 퍼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푸틴에게 러시아 왕관의 두 보석입니다. 이 지역도 연료 부족 영향을 받는다면 러시아 내 다른 중요하지 않은 지역들은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주유할 수 없습니다. 크라스노다르에 기름이 없다고 운전자가 매체에 전했습니다. 1000km 이상 떨어진 타타르스탄에서는 또 다른 운전자가 항상 그렇듯이 연료 게이지가 바닥을 가리키고 있고 저는 그냥 공황 상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지역은 앞서 언급한 7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연료 위기가 러시아 전역으로 확산됐다는 증거입니다. 푸틴이 지금 직면한 것은 그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가 겪어야 했던 최악의 연료 위기입니다. 이것은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가 겪은 최악의 연료 위기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2025년 이맘때쯤에도 러시아에서 비슷한 위기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계속 공격하자 줄이 길게 늘어서고 다양한 제한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8월까지 러시아의 정유 능력 중 최소 17%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만큼이나 큰 연료 위기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25년 12월 모스크바 타임즈는 1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했는데 이 조사에서 4분의 1 미만이 어떤 형태로든 부족 현상을 겪었다고 답했고 6%만이 5번 이상 그 문제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에 부족 현상과 관련된 문제를 겪은 사람들 중 오직 10%만이 대체 주유소를 찾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2025년 N 부족 현상이 있었지만 위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2026년은 매우 다릅니다. 50개 넘는 러시아 지역이 제한 조치를 발표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은 푸틴이 전쟁을 시작한 이후 러시아에서 본 어떤 것보다도 더 큽니다. 하지만 그 숫자만으로는 충분히 설득되지 않는다면 더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미 절박함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연료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이 보고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진정한 연료 위기임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저희는 모든 영상에서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있으니 저희 채널의 영상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꼭 구독해주세요. 지금 러시아에서 재판매업자가 등장하며 부족 현상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가 보입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구할 수 있는 연료를 최대한 많이 사들여서 나중에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되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시절을 기억하신다면 빠른 돈을 벌기 위해 화장지와 손 소독제를 터무니없이 사재기하던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지 연료로 바뀐 것뿐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연료 위기가 실제로 얼마나 광범위한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급성장하는 이 재판매 시장을 단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월 22일 보도에서 유나이티드 124 미디어는 와일드베리, 아비토 등 러시아 전역의 디지털 플랫폼들이 절박한 사람들에게 휘발유를 팔아 빠른 돈을 벌려는 재판매업자들의 광고를 금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플랫폼들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연방반독점 청와와 협력하여 연료 위기가 러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이후 휘발유와 디젤의 재판매 급증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돈벌이 수법으로 한몫 노렸습니다. 보고서가 나오기 전주에 아비토에서 휘발유를 검색했더니 740개의 게시물이 나왔고 그중 340개는 법인에서 올린 것이었습니다. 현재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연료 시장의 대형 기업들이 판매를 제한하기 시작한 이후 러시아의 29,000개 주유소 중 7,000곳이 연료가 바닥나가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은 사재기 방지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연료 부족으로 판매를 줄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함은 러시아의 항공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6월 13일 RBC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크라스노다르, 마하치칼라,
니즈니 노브고로드를 포함한 여러 상업공항에서 급유 제한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항공유 도매 가격도 3월 초보다 52%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 조치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줄어드는 항공유 공급은 먼저 군대로 가고 상업 항공사에는 점점 더 뒤늦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내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항공유 수출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해지는 건 휘발유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에서는 항공유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소형 항공 부문이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6월 22일 키이우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소형 비행기 조종사들이 항공유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한된 공급과 상승하는 가격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 산업에 대한 공격의 결과입니다. 같은 매체는 러시아의 상업용 제트 연료 문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전하며 최소 2개 항공사가 조종사들에게 예비 연료 제공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천후나 갑작스러운 우회 시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계속 공중에 띄울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소형 비행기 이야기로 돌아가면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일부 조종사가 자동차용 휘발유를 시험 사용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프로펠러 비행기가 주유소에 가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차용 휘발유는 이런 종류의 비행기가 사용해야 하는 항공용 휘발유보다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조종사가 비행기에 맞지 않는 연료로 이륙하면 아주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엔진 폭발 위험은 러시아가 조종사들이 주로 쓰는 특정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러시아 연료 위기의 증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는 이 위기가 현재 크렘린에게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하나 선택지는 점점 줄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작전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연료 가격을 인상하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어들 수 있지만 이는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많은 러시아인들이 운전을 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 매체는 가을쯤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 했지만 우크라이나로 인한 부족 기간은 매년 길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잦아들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러시아 연료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원 스위치를 찾아내서 그것을 껐다고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크라이나가 2025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작전에서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계속해서 공격해왔고 2026년으로 접어들면서 그 공격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크라이나가 최근 모스크바 주요 정유시설을 공격한 것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이 시설은 모스크바와 인근에 연료의 3분의 1 이상을 공급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3월 이후 러시아 정유시설을 24회 이상 성공적으로 공격해 러시아 정제 능력의 약 20%가 손실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심각하지만 우크라이나 작전 규모를 보여주는 다른 수치도 있습니다. 자유유럽 방송 자유라디오는 우크라이나가 5월 1일부터 6월 중순까지 정유소, 터미널, 저장고를 포함한 러시아 석유시설을 대상으로 최소 40건의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들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우크라이나가 150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한 것으로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러시아 내 거의 모든 중요한 곳을 공격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푸틴에게 보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더 넓은 시각에서 우크라이나가 2022년 이후 러시아 내 33개의 대형 정유소 중 24곳을 타격했으며 이들 공격의 대부분이 지난 12개월 동안 일어났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정유소의 수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5월 22일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 러시아 정유소를 총 158회 타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수치를 타격된 24개 정유소로 나누면 정유소당 약 6회 공격받은 셈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정유소의 중요도에 따라 공격 횟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에는 오데사 저널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 능력의 30% 이상이 마비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장한 20%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 모든 수치들이 말해주는 것은 러시아가 석유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드론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타격이 러시아 전역의 연료 부족을 초래했고 러시아가 석유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블룸버그 팟캐스트는 6월 11일 오펙 보고서를 인용해 5월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이 오펙과의 합의에 따른 기준치보다
하루 69만 배럴이나 감소했다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석유를 태워 러시아는 팔지 못하고 보유한 석유는 국내 시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는 러시아의 5월 감소가 러시아의 석유 생산이 6개월 연속 하락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원인은 우크라이나와 그들의 드론 제재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러시아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내 연료 문제만 해도 충분히 심각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정유소든 저장소든 터미널이든 석유 시설을 공격할 때마다 러시아의 지갑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석유 수익이 감소하고 세수도 예상만큼 거치지 않으면서 러시아의 재정 적자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6월 17일에 러시아의 수익이 현재 예상보다 280억 달러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푸틴의 전쟁 기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이어가려 계속 지출하지만 우크라이나로 인해 많은 돈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의 어려움이 더 심화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계속 타격하는 정유소를 신속히 복구하지 못합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손상시킨 기계를 수리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구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는 제3국에서 부품을 구매해 제재를 우회해야 하며 이들 국가도 배송을 기다려야 하고 러시아와 거래하는 위험을 감안해 필연적으로 높은 마진을 붙여 판매합니다. 이제 부품 공급이 느려지면서 며칠이면 끝났을 수리도 몇 달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소가 다시 가동을 시작하면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다시 보내 정유소를 재차 멈춰 세우곤 합니다. 러시아에는 끝없는 악순환처럼 느껴지기 시작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주유소의 줄과 모든 제한을 넘어서 러시아의 연료 부족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작은 징후들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크림반도는 연료 부족으로 어린이 여름 캠프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작은 문제일 수 있지만 푸틴이 시작한 전쟁이 그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예시입니다. 더 큰 고통은 우크라이나 작전으로 인한 경제 문제로 러시아 금리가 계속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6월 19일 기준금리를 14.5%에서 14.25%로 인하했는데 표면적으로는 좋은 소식처럼 보입니다. 유로뉴스는 애널리스트들이 더 큰 금리 인하를 예상했으며 14.25%가 여전히 매우 높다고 지적합니다. 중앙은행 총재 엘비라 나비울리나도 그녀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위험 요인이라고 부르는 것들과 크렘린의 예상보다 많은 지출이 결합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를 계속 공격하면 이런 문제는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푸틴의 전쟁이 결국 자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크렘린이 이런 일로 인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조치를 취할 거라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가 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친크렘린 TV쇼 진행자인 블라디미르 솔로비오프를 통해 전해졌는데 소셜미디어에서 연료 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히스테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비오프 쇼에 출연한 연사는 모든 게 괜찮고 휘발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며 연료 부족은 시베리아에서 모스크바를 넘어 확산 중입니다. 그리고 푸틴이 현재 상황을 계속 축소하려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이 모든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자금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주유소의 긴 줄이 푸틴이 가장 보고 싶어하지 않는 사회적 불안으로 번질 것입니다. 크림반도는 이 모든 상황 중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연료 부족은 크림반도를 점령한 자들이 겪는 문제 중에서 가장 사소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고립 전략은 크림반도를 섬처럼 고립시키고 있으며 곧 푸틴의 불법적인 지배를 끝낼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크라이나의 행동과 답은 저희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푸틴의 전쟁이 그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저희 더 밀리터리 쇼의 추가 보도를 놓치지 않도록 꼭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